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김삿갓 시리즈 20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바탕 왁자지껄 떠들어대더니 이내 동서남부 네 배로 갈라져 서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놈을 놓치면 우리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야. 각자 길을 막아라. 들판으로 달아났으게다. 한 놈이라도 보이면 소리쳐라. 그 기세가 마치 전장에 나서는 군사와도 같았습니다. 김삿갓은 그들의 고함과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혀를 찼지요. 아, 이리 소란을 피우니 숨을 데도 없겠구나. 그는 인적 없는 들판 쪽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바람이 억새를 스치고 흙먼지가 발 뒤꿈치에 일었지요. 그러나 얼마 달리지도 못하여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허허,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요동을 쳤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가 도망가는데? 저거 봐, 저거! 저놈이다! 따라잡아라! 그 외침이 들리는 순간 김삿갓의 가슴이 절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지요. 발은 땅에 닿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듯 차올랐지요. 얼마를 달렸을까? 들판 한가운데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지팡이를 던져보니 물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안을 들여다보니 방귀 남짓한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사이에 일생을 얻은 듯 망설임 없이 그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그리고는 우물 바닥에 넙죽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심장이 고막을 때리듯 뛰었지요. 잠시 뒤 추격꾼들의 발소리가 우물 곁에 멈추었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달렸는데 어디로 갔지? 사라졌어? 참나, 허공으로 속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러자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어. 혹 그놈이 우물 속에 숨었을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애워싸고 안을 들여다보며 고함을 쳤지요. 이놈아,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기어 나오너라. 숨는다고 일이 끝날 줄 아느냐? 허허, 김삿갓은 한동안 숨을 죽인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쌍의 눈이 우물 안에 샅샅이 훑고 돌멩이가 툭툭 떨어져 옆구리를 스쳤지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수 없겠구나.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우물벽을 붙잡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우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번개처럼 꽂혔지요.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불문곡직하고 그의 팔을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거치게 잡아당기는 손길에 어깨가 뒤틀렸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김삿갓의 두루마기를 붙잡더니 외쳤습니다. 이놈 옷에 피가 낭자하니 이게 웬일이야? 피,
그 한마디에 김삿갓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라, 피라고? 내 몸에? 그는 고개를 숙여 두루마기 앞자락을 보았지요. 과연 군데군데 짙은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도둑질만 한 게 아니라 사람까지 죽였구나. 누굴 죽였는지 바른대로 말해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따귀를 후려 갈겼습니다. 뺨이 휘청이고 귀가 울렸지요.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김삿갓은 이를 악물고 말했지요. 나는 도둑질을 한 일도 없소. 더구나 사람을 죽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 말이 진실이라 하여도 그들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지요. 찰싹 또 한 번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이 우라질놈아, 사람을 죽인 증거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매만 늘어날 뿐임을 김삿갓도 알고 있었지요. 그는 수째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지요. 그때 흰 수염이 성성한 늙은이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손짓으로 물리치며 낮게 말했지요. 이놈을 아무리 족쳐도 자백을 할 것 같지 않네. 살해한 시체를 우물 속에 처박았을지도 모르니 우물 속을 조사해 보기로 하세. 과연 노인의 말은 용이 주도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횃불을 밝혀 들고 우물 속을 살펴보니 과연 여인의 시체 하나가 우물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지요. 누군가의 칼에 찔려 죽었는지 온몸이 피투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사실을 알고 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사. 그는 우물 바닥에 시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몸을 숨기려 시체 위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옷에 피가 묻을 수밖에. 그러나 그 사정을 말해 본들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말입니다. 이놈아, 증거물이 이렇게 해도 뚜렷한데 네가 죽이지 않았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우물 속에서 시체를 꺼내어 땅바닥에 눕혀놓고는 김삿갓을 또다시 개 패듯 두들겨 팼습니다. 발기질이 날아오고 주먹이 얼굴을 때렸지요. 그는 버섯목이라도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형편이라 꼼짝 못하고 억울한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구나. 하필이면 우물 속에 웬 시체가 있었단 말인가. 매를 맞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억울함이 피보다 더 뜨겁게 끓어올랐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이 시체의 얼굴을 횃불에 비추어 보더니 벼랑간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여인은 풍헌 영감님 댁 과부 며느리가 아닌가? 아이고야, 틀림없어. 그 여인이 요새 어떤 노은팽이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 놈이 바로 이놈이었구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김삿갓을 향했습니다. 이 아이놈아, 과부하고 통정이나 했으면 그만이지 사람을 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야? 울분이 일었는지 그들은 다시 달려들어 김삿갓을 아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발기질이 배를 차고 주먹이 관자놀이를 스쳤죠. 숨이 막히고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김삿갓은 살인범의 누명을 꼼짝없이 뒤집어 쓰게 되자 가슴이 막막해졌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렸으니 이제는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하늘을 원망해 보아도 들판의 별빛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나를 이런 식으로 죽게 만들 생각이었던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일이 어찌 이토록 꼬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문매를 맞으며 속으로 발자 한탄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이윽고 최풍헌 영감이 또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등불을 밝히 들고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고하였지요. 영감님, 이놈이 풍헌 영감님 댁 며느님을 죽였사옵니다. 피살에 된 여인은 며느님이 틀림없사오니 시체를 직접 보아주셔야겠습니다. 아이고야, 최풍헌은 시체를 확인하고 나더니 한동안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리고는 김삿갓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소리를 질렀지요. 아니, 이놈은 어젯밤 우리 집에서 저녁밥을 얻어먹은 놈이 아닌가? 아니, 밥까지 얻어먹은 놈이 내 집 며느리를 죽이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음성에는 배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너무도 기가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최풍헌은 증오의 눈으로 그를 노려보다가 이를 갈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이놈을 당장 관가에 끌어다가 능지처참을 시키게 하여라. 능지처참. 그 말이 밤공기보다도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래도 관가로 끌려가면 혹여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을 품어보았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압송되어 다음 날 아침 포청으로 끌려 나와 보니 참 사정은 달랐습니다. 포도군사들은 살인범이라는 말만 듣고는 한마디 문초도 없이 곧장 형틀에 묶어놓고 태질을 하며 주리를 틀었지요. 이놈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자백을 하거라. 몽둥이가 살을 파고들고 주리가 뼈를 짓눌렀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야말로 가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렇게 결심한 김삿갓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내가 죽였소. 범죄 사실을 솔직히 고백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시오. 형리는 자백을 받아내자 크게 기뻐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집을 나올 때 비단 옷과 폐물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그 보따리는 어디다 감추어 두었느냐? 참나.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김삿갓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왕 살인죄를 뒤집어 쓴 이상 보따리 하나쯤은 더 얹힌 듯 무슨 대수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여인이 죽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는 바람에
보따리는 우물가에 그냥 내버려 두었소.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면 우물가에 있을 것이오.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놓고 있음을 김삿갓은 알고 있었지요. 문초를 당할수록 몸은 형틀에 묶여 있었으나 팔자는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그는 칼을 씌운 채 옥에 갇혀 사또의 재판을 기다리는 몸이 되었지요. 쇠사슬이 발목을 죄고 차디찬 감방 바닥이 등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기하게도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고요해졌지요. 고문을 혹하게 당한 탓에 사지가 쑤시고 피멍이 욱신거렸으나 머릿속에는 더는 쫓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법. 지금 죽으나 20, 30년 뒤에 죽으나 죽음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자 오히려 숨이 편안히 쉬어졌습니다. 생을 붙들고 발버둥 칠 때보다 놓아버린 지금이 더 평온하였지요.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만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가엾은 인생이 부질없이 바쁘게 돌아가는구나. 어디서 많이 해본 말이었습니다. 헛되고 또 바쁘게 살아가리라. 그는 언젠가 가족과 작별하고 방랑의 길에 오르며 내뱉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었지요. 생각해보면 이 또한 팔자의 장난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만일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려 죽을 팔자가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도망을 쳤으며 설사 우물 속에 숨어있다 잡혔다 한들 어찌 그 우물 속에 여인의 시체가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옛말에 팔자 도망은 못 간다 하였지. 타고난 운명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법인가 보다. 그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사육신 가운데 한 분, 바로 성산문이었지요. 성산문은 단종을 향한 충의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고 세조로 즉위하자 그는 정면으로 반대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것 또한 그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성산문은 신념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형장에 서서도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태연히 사세시를 읊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북소리는 둥둥 인명을 재촉하고 돌아보니 해는 저물어 가는구나. 황천에는 객주집이 없을 터이니 오늘 밤은 누구 집에서 묵으려는고. 죽음을 앞둔 자의 입에서 저토록 담담한 식구가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입니다. 김삿갓은 형틀에 묶인 채 그 씨를 곱씹었지요. 죽어가는 최후의 순간에도 저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난 값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비록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비명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산문을 본받아 누구 앞에서도 비굴한 태도만은
보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였다 하나 막상 죽는다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어느 날 김삿갓은 옥문 곁에 지키던 옥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느 고리요?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가 어느 땅에서 숨을 거두는지는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옥리는 코숨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뭐이잖아 죽을 놈이?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서 뭘 하겠다는 게야? 김삿갓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자기가 죽을 고장의 이름쯤은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옥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웃음 속에 아주 미미한 측은함이 스쳤지요. 여기는 함경도 정평 땅이다. 아니, 정평이라고? 김삿갓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평. 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반월행자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그는 이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함흥으로 가시는 길에 제 고향 정평에는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 간곡한 부탁을 들었기에 김삿갓도 언젠가는 들러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더니.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반월행자의 고향 정평에서 죽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세상 만사가 어찌 이리도 허망한가. 바람 따라 걷는 방랑자였건만 마지막 걸음이 하필 이곳이라니 말입니다. 며칠 뒤 김삿갓은 사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백한 사건이니 재판이란 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을 터였지요. 판결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정평군수 현석길은 재판을 아주 잘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동헌 대청 위에 높이 앉은 현사또는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랫뜰에는 칼을 쓴 채 꿇어 앉은 김삿갓이 있었지요. 사또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습니다. 네가 최풍원 때 과부 며느리를 칼로 찔러 죽인 놈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네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이제 와서 부인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미 형틀 위에서 자백한 이상. 말을 뒤집는다면 다시 고문이 기다릴 터였습니다. 그는 그저 묻는 대로 예라고 답하였지요. 현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여인을 죽이기까지에는 오랫동안 정을 통해 왔을 것이 분명하다.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그 여인과 정을 통해 왔느냐?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물어오니 김삿갓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왜 대답이 없느냐? 바른 대로 말하라. 고문에 당해야만 입을 열겠느냐? 고문이라. 고문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미 형틀에서 사지가 부서지듯 맞은 터였지요. 다시 고문을 당한다면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입을 열었지요. 하도 오래전부터 정을 통해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였던가 기억이 분명치 않사옵니다. 말을 내뱉고 나니 스스로도 궁색함을 느꼈습니다. 현사또는 고개를 기울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의 눈빛이 김삿갓을 꿰뚫듯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많이 다루어 본 자의 직감이었지요. 현사또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최풍원의 아들이 죽은 지 반년 남짓 되었으니 과부가 된 지 오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정을 통해 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미묘하게 꿈틀거렸지요. 김삿갓의 진술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사또는 증거품이라 하여 식칼을 내보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칼날은 번뜩였고 대청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지요. 너는 그 여인을 이 식칼로 찔러 죽였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김삿갓은 미련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실이옵니다. 이 식칼은 어디서 난 것이냐? 그 마을 어느 집 부엌에서 훔쳐내온 것이옵니다. 그는 문초를 받기가 귀찮아. 그저 되는 대로 씹으려댔습니다.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미 한번 자백한 이상 말의 앞뒤가 맞든 말든 그냥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현사또는 또 한 번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어떻게든 죄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법이었지요. 그 죄질이 무거울수록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일이니 혀끝이 닳도록 변명하고 또 변명하며 살 길을 찾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달랐습니다. 살인범이라면서도 자기 죄를 부인하려는 기색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예하고 순순히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범이 아니로구나. 현사또의 속에서 그 심증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신문을 거듭할수록 김삿갓의 태도는 더욱 수상해졌지요. 하지만 본인이 자백한 이상 진범이 나타나기도 전에 섣불리 무죄로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사또는 돌연 김삿갓을 찔러보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살인범이 분명하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김삿갓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사옵니다. 어디까지나 죽음을 각오한 대답이었죠. 현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너는 고향이 영월이라 했는데 영월에서 정평으로 올 때 어떤 경로를 밟아왔느냐? 금강산과 안변 서광사를 구경하고 고원, 영흥 등지를 거쳐 정평으로 왔사옵니다. 금강산이나 서광사에서 혹시 스님들을 만나본 일이 있느냐? 스님들을 더러 만난 일이 있사옵니다. 어떤 스님을 만났는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김삿갓은
고개를 조금 들어 기억을 더듬는 듯 말하였습니다. 금강산에서는 공허 스님이란 분을 만나었고 서광사에서는 반월행자와 경봉주지를 만난 일이 있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사또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순간 대청이 흔들리는 듯한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지요. 이놈아, 거짓말 그만하거라. 너 같은 놈이 경봉 스님을 만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허허. 김삿갓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후려 맞은 듯한 호통이었지요. 현사또는 그렇게 호통을 내지르고 나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형리들을 굽어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의 당장 하우시켜라. 2, 3일 안으로 처단하기로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청 아래가 술렁이었습니다. 김삿갓은 포승줄에 끌려 동혼을 나서며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만삭의 유정. 모든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생각뿐이 없었지요. 그런데 현사또는 김삿갓이 진범이 아니라는 심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굳이 2, 3일 안으로 처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던졌을까요? 거기에는 현사또 나름대로의 깊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김삿갓을 하옥시킨 뒤 사또는 곧장 포도청장과 포도군사 몇 사람을 긴급히 불러 비밀리에 자리를 마련하였지요. 그리고 등불 아래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하였습니다. 김삿갓은 결코 진범이 아니다. 그러나 진범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김삿갓을 진범으로 몰아붙여 그를 처단해 버렸다는 허위 방문을 널리 써붙여야겠다. 그러자 포도 군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야 진범이 안심하고 나다닐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극비밀리에 진범을 탐지해내야 한다. 그대들은 내 말 뜻을 알아듣겠는가? 군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김삿갓은 자기가 범인임을 자백했사온데 이제 와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옵니까? 현사또는 딱 잘라 말했지요. 나도 본인의 자백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태형을 안기고 주리를 들어대면 어느 누가 끝까지 죄가 없다고 버틸 수 있겠는가. 사또는 김삿갓의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꼴, 살점이 찢기고 관절이 틀어진 채 눈빛만 남아있던 그 얼굴을 말이지요. 김삿갓은 어쩔 수 없어 죄를 뒤집어 쓴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한 군사가 조심스레 맞받았습니다. 허나 사또께서 친히 국문하셨을 때도 그자는 죄상을 부인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사옵니다. 진범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라도 부인했어야 옳지 않겠사옵니까? 현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그 점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다음 3가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사또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김삿갓은 죽은 여인과 오래전부터 정을 통해 왔다고 진술했으니 그 사실 여부를 낱낱이 조사하라. 둘째, 범인은 여인을 죽이기 위해 마을 어느 집에서 식칼을 훔쳐내었다고 했다. 그 마을에
과연 시카를 잃어버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뒤져보아라. 사또는 그 말을 하며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덧붙였습니다. 아마 시카를 잃어버린 집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말했습니다. 셋째, 범인은 서광사에서 경봉스님과 반월행자를 만났다고 했다. 경봉스님은 나와 중마고우다. 사람을 보내 김삿갓이 언제 무슨 일로 서광사에 들렀는지, 김삿갓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하겠다. 현사또는 마지막으로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 대신 살인범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했다는 허위 방문을 오늘 중으로 널리 써붙여라. 그래야 진범이 안심하고 고개를 들 것이다. 그리하여 정평고을에는 그날 중으로 방방곡곡에 방문이 나붙었습니다. 살인범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했으니 만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한시름 놓는 듯 했으나 그 글자 아래에는 사또의 칼 같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사또는 허위 방문을 붙이게 한 뒤 유능한 포도군사 몇 사람을 시중배로 가장시켜 살인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게 하였지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뜻밖에도 실마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첫째, 살해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금실이 유난히 좋았으며 남편을 잃은 뒤에도 행실이 단정하여 외방 남자와 정을 통했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견해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지요. 둘째, 그 마을에서 시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현사또가 이미 내심 짐작하던 그대로였지요. 보고를 받은 현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테지. 진범이 시칼의 주인이라면 지 칼을 잃어버렸다고 관가에 알릴 리가 없지 않은가. 그는 확신했습니다. 진범은 분명 그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현사또는 서광사 경봉스님에게 친서를 보내 김삿갓의 사람됨을 물어보았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반월행자를 통해 답장이 도착하였습니다. 경봉스님의 친필이었지요.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천하의 대신 사각선생이 살인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듯합니다. 사또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오판의 누명을 천추에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갓 선생의 인품은 반월행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반월과 긴밀히 상의하시어 만에 하나라도 그릇됨이 없도록 신신당부드립니다. 현사또는 그 편지를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김삿갓이 다름 아닌 영월백일장에서 장원급제하였던 김병연이라니 말이지요. 사또는 곧 반월행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봉스님 말씀에 따르면 그대는 김삿갓을 잘 안다고 하였다. 그대도 김삿갓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반월행자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삿갓 선생은 소승의 스승이시며 부처님과 같은 어른이시옵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죽이겠사옵니까? 더구나 이곳 정평은 소승의 고향이옵니다. 스승님께서 제 고향에서 억울하게 죽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승, 오늘부터 만사체패하고 스승님을 구명하기 위해 진범을 제 힘으로 찾아내고야 말겠사옵니다. 그 열의가 심상치 않았지요. 현사또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대는 내 포도 군사들과 합심하여 진범을 반드시 색출해 주게. 이리하여 반월 행자는 포도 군사들과 더불어 눈바위골을 중심으로 은밀히 탐문에 나섰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눈바위골, 즉 와성리였지요. 그곳 사람들 가운데 반월 행자를 모르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의 본가가 고개 하나 넘어 뽕나무골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반월 행자는 범인의 동태를 염탐하기 위하여 일부러 어느 주막에 들었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노파가 그를 보자 크게 반가워하였지요. 아이고, 자네는 중이 되어 금강산에 들어갔다더니 오늘은 속인 차림이 웬일인가? 반월 행자는 싱긋 웃으며 나무 절상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에이, 중노름 몇 해 해보니 따분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네, 딱 집어치우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술 한 잔 주시오. 노파는 혀를 차며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에이, 이왕 중이 되었으면 불경 공부를 제대로 할 것이지. 왜 집어치웠단 말인가? 젊어서 공부 안 하고 술이나 마시면 건달밖에 더 되겠는가? 훈계가 이어졌지요. 반월 행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술을 들이키며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 돈만 많으면 그만이지요. 그까지 공부가 밥 먹여줍니까? 노파는 눈을 흘겼습니다. 아이, 자네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지. 허튼 생각하다간 건달패 되기 십상일세.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지요. 아이 참, 관가에서 살인범을 체포해 사형에 처했다지. 자네도 방문을 보았겠지? 아이, 보고 말고요. 나는 처형하는 광경까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걸요. 아이코야,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 아이, 자네가 직접 보았다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는 진범이 아니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던가? 아이,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던걸요? 노파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이, 그거 참 이상하네. 그 말에는 뭔가 걸리는 기색이 담겨 있었지요. 반월 행자는 눈치를 채고 태연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 이상하게 뭐가 이상하오?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만약에 진범이 이제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요. 진범이 나타난다 해도 소용없겠지요. 그 순간 노파의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아이, 그러면 이제는 개똥아범이 안심하고 살아가겠네. 말을 하다 말고 노파는 황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죠. 그리고는 급히 술잔을 채워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유, 자네가 오랜만에 왔으니 한 잔 더 하게. 오늘은 내 술값 안 받겠네. 공연한 너스레였지요. 그러나
반월행자의 귀는 이미 번쩍 열려 있었습니다. 개똥아범. 그 이름이 번개처럼 가슴을 스쳤지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기색도 내지 않고 술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반월행자는 주막을 나서기가 무섭게 동헌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빠오도록 뛰어들어 현사또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낱낱이 보고 한 뒤 이렇게 말했지요. 살인사건의 진범은 개똥아범이 틀림없사옵니다. 눈바위 꼴에 사는 개똥아범이 누구인지 조사하시어 속히 체포해 주시옵소서. 현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곧 탐문에 보니 개똥아범이라 불리는 자는 눈바위 꼴에서도 불량하기로 이름난 김돌쇠라는 청년이었지요. 사또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포도군사 셋을 보내 김돌쇠를 즉시 체포해 오라 명하였고 반월행자도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돌쇠는 집에 없었지요. 포도군사 하나가 우선 그의 아내만을 동헌으로 연행해 왔습니다. 동헌대청에서 현사또는 시칼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이 시칼이 너희 집 시칼이라 하는데 사실이냐? 김돌쇠의 아내는 칼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답했지요. 예, 이 시칼은 쇠네 집 시칼이 분명하옵니다. 남편이 그 칼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사또는 일부러 또 이렇게 되물었지요. 혹 남의 집 시칼일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보고 너희 집 것이라 단정하느냐? 여인은 그저 칼을 빼앗길까 겁이 났는지 급히 말했습니다. 예, 혹시 바뀔까 두려워 저희 집 시칼 자루에는 개 그림을 그려두었사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개가 그려져 있지 않사옵니까? 조사해 보니 과연 칼자루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개 대가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졌지요. 그때 마침 포도 군사들이 반월행자와 함께 김돌쇠를 체포해 왔습니다. 동헌마당에 꿇어앉힌 뒤 현사또가 벼락 같은 호통을 내렸지요. 지금 네 여편네는 이 시칼이 너희 집 시칼이 분명하다 하였다. 네가 이 칼로 최풍원댁 과부 며느리를 찔러 죽인 것이 분명하렸다. 김돌쇠는 이미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의 자백은 처참하였지요. 그는 최풍원댁 담을 넘어 과부 며느리를 겁탈하고 비단 옷과 폐물을 꾸려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여인이 반항하자 시칼로 찔러 죽이고 시체를 우물 속에 버렸던 것이죠. 폐물과 옷보따리는 아직도 상여막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참한 진술을 듣는 동안 반월행자는 차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연신 연부를 외웠지요. 한편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힌 김삿갓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 밤마다 심장이 요동쳤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체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짐이라 하였지. 그제야 고승들의 생사관이 어렴풋이 이해되었습니다. 사또는 2, 3일 안으로 처단하겠다 했으나
나흘, 닷새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방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 허허, 시간은 모래처럼 더디게 흘렀지요. 참, 죽이 되면 빨리 죽이지. 왜 이리 뜸을 들이는가. 몸은 고문 후유증으로 뒤틀려 오고 감방에는 이와 벼룩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피를 빨아대었지요. 열흘 남짓 지났을 무렵 점심때였습니다. 허리춤에서 무언가 사물거렸지요. 점심때라 이놈들도 출동한 모양이었습니다. 김삿갓은 허리띠를 풀고 옷을 뒤집어 보았어요. 볼이 알만한 이 한 마리가 달아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놈을 잡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시 웃으며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었지요. 배고프면 피를 빨고 배부르면 물러가는 300곤충 중에 가장 못난 이놈아. 낮에는 나그네 품속에 숨어 살며 줄인 배의 꼬르륵 소리만 엿듣는구나. 팔은 보리알 같아도 누룩은 못 대고 바람 흉내는 내어도 매화 한 송이 떨구지 못하는구나. 문노니 네가 신선도 괴롭힐 수 있겠느냐. 천태선녀가 머리 긁는 것도 네 탓이로다. 이 한 마리를 놓고 읊은 시였으나 실은 제 신세를 빗댄 것이었습니다. 시를 읊는 사이에도 이란 놈은 슬금슬금 옥기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지요. 김삿갓은 그 조그만 생물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말라 하셨지. 내가 너를 어찌 죽이겠느냐. 어차피 나는 수일 안에 죽을 몸이다. 내 피를 마음껏 빨아먹어라.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지니. 그는 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한 마리는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잠시 뒤 이번에는 장단지가 바늘로 찔리듯 따끔거렸습니다. 허허, 벼룩이란 놈이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는 것이었지요. 김삿갓은 약이 올라 바지 위로 장단지를 탁 하고 쳤습니다. 벼룩은 잠시 기절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무릎 부근으로 옮겨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동을 부려댔습니다. 참다 못한 김삿갓은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고 벼룩을 잡으려 손을 휘둘렀죠. 그러나 벼룩은 방바닥으로 튀어나와 몇십 길이나 되는 듯 이리저리 솟구치며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고비원주였지요. 제기를 도망가려거든 가라지. 그는 물린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단지와 넓적 다리가 울긋불긋 마치 복사꽃이 만발한 듯 하였지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른 김삿갓은 이번에는 벼룩이라는 제목으로 즉흥시를 읊었습니다. 대추씨 같은 팔의 날래기는 대단하나 이하고는 친구요 빈대와는 사촌이라. 낮에는 자리 틈에 죽은 듯 숨었다가 밤만 되면 이불 속에서 다리를 쏘아대네. 주둥이 뾰족하여 물리면 따끔하고 벌떡벌떡 뛸 적마다 단꿈이 놀랍긴 해. 살을 걷어 살펴보니 온몸이 만신창이 복사꽃 만발하듯 울긋불긋 피었구나. 이와 벼룩에 시달리는 신세를 시로 달래고 있노라니. 갑자기 감방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옥졸이 헐레벌떡 들어오며 소리쳤지요. 이봐, 너는 우리 사또님께서
무죄 석방하시겠다고 하니 어서 네 물건들을 챙겨서 나오너라. 김삿갓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무죄 석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옥졸은 고숨을 쳤지요. 우리 고사또르는 마음씨가 부처님 같으셔서 너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이다. 잔말 말고 어서 나오너라. 사형 선고까지 받은 몸이 이유 없이 풀려난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감방을 나서면서도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어리둥절하였지요. 옥문을 터덜터덜 나오는데 허허 문 밖에 승복을 갖추어 입은 반월 행자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옴 아리사라다바하 이 체제양 화위지. 옴 아리사바다바라 이 체제양 회이지.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무슨 범어인지 모를 기원문을 연방 외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두 팔을 움켜잡았지요. 아니, 반월 행자가 여기에 웬일이오? 반월 행자는 그제야 눈을 번쩍 뜨고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사갓 선생, 옥고가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애군이 물러가고 선생은 청천백일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은 직감했지요. 내가 살아난 것은 이 사람 덕이로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오로지 반월 행자의 덕택이었소. 반월 행자는 힘차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하만사는 사피귀정이옵니다. 인과응보의 이치가 분명한 법, 아무 죄 없는 분이 어찌 벌을 받겠사옵니까? 김삿갓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월 행자는 나의 무고를 알아주니 참으로 고맙소. 우리 두 사람은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하오. 반월 행자는 빙긋 웃었지요. 맞습니다. 전생 인연이 없다면 어찌 스승과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에는 본관 사토께서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사또어른을 찾아뵙고 그 뒤 저의 집으로 가셔서 몸을 좀 쉬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동헌으로 향하였습니다. 현사또는 김삿갓을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사갓 선생,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사또는 자리에 앉게 한 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허위 방문을 붙여 진범을 안심시키고 탐문 끝에 김돌쇠를 체포한 일까지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삿갓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로 그는 뽕나무 꼴에 있는 반월 행자의 집으로 옮겨졌지요. 반월 행자는 날마다 융숭이 대접하며 스승의 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상처난 팔다리에 약을 바르고 따뜻한 죽을 끓여 올리며 밤이면 문 밖에서 기침 소리를 살폈지요. 김삿갓이 산수를 좋아함을 잘 아는 반월 행자는 정병고울의 명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도성산 관음사, 백운산 환희사, 중봉산 효순사, 산길을 천천히 오르며 푸른 물과 흰 구름을 바라보게 하였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김삿갓의 몸이 어느 정도 추슬러졌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의 마음속에 다시 길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반월 행자를 오래 붙잡아 두는 것도 민망스러웠고 무엇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반을 마친 뒤 김삿갓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오늘 길을 떠나기로 하였소. 반월행자도 오늘은 서광사로 돌아가시오. 그 말을 듣자 반월행자는 벌쩍 뛰듯 놀랐습니다. 아이, 스승님, 성치 못한 몸으로 어찌 길을 떠나신단 말씀이옵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어디에도 못 가십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아오. 더 미루면 오히려 마음이 병들겠지. 경봉스님께서 기다리실 터이니 그대도 서광사로 돌아가야 하오. 허허, 붙잡아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는지 반월행자는 울상이 되어 말이 없었습니다. 김삿갓은 애써 웃으며 덧붙였지요. 인생이란 본디 만나고 헤어지며 사는 것 아니겠소. 헤어짐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것이오. 너무 소운히 여기지 말고 오늘은 돌아가시오.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정작 그의 가슴도 먹먹하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각기 행장을 차렸지요. 이제는 남북으로 갈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하하,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월행자 역시 마주선 채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김삿갓은 얼굴을 돌려 자기가 가야 할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리 너머로 성관산이 아득히 가로막혀 있었고 동쪽 산기슭 아래로는 금이강의 푸른 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어디선가 본 듯하였지요. 문득 이태백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산은 북쪽 하늘에 가로막혀 있고 물은 동쪽 성 밑을 감돌아 흐르네. 이제 여기서 한번 헤어지면 외로운 나그네 정처 없이 흘러가리. 북쪽 하늘 아래 푸른 산이 길을 막고 동쪽으로는 강물이 흘러간다. 이곳은 또 하나의 시작이자 또 하나의 이별의 자리였다. 김삿갓은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삶이란 흐르는 물과 같고 만남이란 구름이 스치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는 천천히 반월행자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시오.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더 오래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 뒤 김삿갓은 북쪽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지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또 다른 시 한 수가 잔잔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은 북쪽 하늘에 가로막혀 있고 물은 동쪽 성 밑에 감돌아 흐른다. 이제 여기서 한번 헤어지면 외로운 나그네 정처 없이 흘러가리. 김삿갓의 시가 끝나자 반월행자도 이심전심이라 할까 그 뜻을 헤아린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름처럼 떠나감은 선생의 뜻이오. 지는 해를 서러워함은 나의 심정입니다. 손을 들어 여기서 작별하려 하니 말은 슬픔에 겨워 자꾸만 목이 메어옵니다. 반월행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를 듣는 순간 김삿갓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요. 그는 얼른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며 살아온 인생이었지요.
방랑객으로서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별을 슬퍼하지 않았지요. 떠남은 곧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월 행자와 헤어질 때만은 어찌하여 번번이 단장의 아픔이 있는 것일까요? 이 무슨 인연인가? 김삿갓은 눈물을 훔치고 산길을 오르며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누구와 헤어질 때도 슬픔을 몰랐던 내가 반월 행자와 갈라질 때만은 어찌리 마음이 저미는가 말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인간적인 인연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 있었지요. 산에는 어느새 추색이 짙었습니다. 잎은 누렇게 물들고 바람은 한결 서늘하였지요. 오늘 이야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인간과 그를 끝까지 믿어준 또 한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품위와 인연의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삿갓은 우연한 오해로 살인범으로 몰려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끝내 거짓 자백까지 하게 되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실보다 소문이 앞서고 정의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인간 사회의 잔혹한 단면을 보게 되죠.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극심한 고통 앞에서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 또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억울한 누명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인간의 태도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김삿갓은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비굴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삶과 죽음을 한 조각 구름에 비유하며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서도 김삿갓은 정신을 잃지 않고 시를 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같았죠. 그것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태도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연함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그를 살린 결정적인 힘은 반월 행자의 김삿갓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반월 행자는 단 한순간도 스승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는 증거가 아니라 김삿갓의 인품을 믿었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직접 마을을 탐문하고 단서를 찾아내어 결국 진범을 밝혀냈죠. 그의 태도는 정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월 행자의 신뢰는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